부인, 몸에 좋은 약이니 마다하지 말고 어서 드시오. 남편 이시연이 내민 탕야 그릇이 화영의 눈앞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아내를 죽여야 한다는 공포와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으나 그 뒤에 버티고 선 시어머니 안동댁과 첩축향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코끝을 스치는 약향 뒤로 미세하게 풍기는 비릿한 독초의 냄새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첩의 꾀임에 넘어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신을 죽여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 화영의 눈빛에는 누구도 읽어내지 못한 서늘한 확신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예견하며 숨을 죽이던 그때 화영은 보란 듯이 그 독약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비어버린 그릇을 내려놓는 화영의 입가에는 정체 모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여주 고을의 몰락한 양반가의 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화영,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던 참판댁 무남동녀였지요. 8해 전만 해도 화영의 집안은 처마 끝까지 곡식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쓴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버텨온 고목이 단 한 번의 도끼질에 쓰러지듯 참판댁의 위세는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아버지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 봄 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화영에게 남은 것은 다해진 무명 저고리 한 벌과 친정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말 못할 응어리뿐이었지요. 화영은 이따금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그를 가르쳐 주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화영아, 사람이 아무리 힘없이 살아도 마음속에 고든 뜻 하나만 있으면 세상 그 무엇도 그를 온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법이다. 아버지가 즐겨 하시던 그 말씀은 화영의 가슴 깊은 곳에 씨앗처럼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그 모진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의 뿌리도 어쩌면 그 어린 시절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인심이 참으로 무섭구나. 어제까지 문안 인사를 올리던 이들이 오늘은 대문 앞도 지나지 않으려 하니 먼 친척 할멈이 혀를 차며 하던 말을 화영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던 화영을 거두어준 것이 바로 이씨 가문이었습니다. 여주 고을에서 논밖에나 가진 중농 집안으로 아들 이시연의 혼처를 구하던 차였지요. 몰락했다고는 하나 양반가의 예법을 아는 교수라는 점이 시어머니 될 안동댁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화영은 가마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이 집에서만큼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시연은 첫눈에 보기에도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지요. 그러나 신혼 초 화영에게만은 다정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화영이 친정 이야기를 꺼내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부인 잘못이 아니오.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오. 그 말 한마디에 화영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안동댁 또한 처음에는 살가웠습니다.
며느리의 손끝 야무진 살림 솜씨를 칭찬하고 동네 아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만 한 사람이 없다며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지요. 화영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정을 붙이려 애썼습니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탓인지 안동댁의 잔소리조차 그리웠던 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한결같기만 하겠습니까? 화영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이 평온한 집안에는 서서히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지 2해가 지나도록 화영에게는 태기가 없었습니다. 안동댁의 낯빛이 조금씩 굳어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지요. 대놓고 타박하지는 않았으나 저녁상을 물릴 때마다 한숨 소리가 유독 길어졌습니다. 대가 끊기면 그 죄를 누가 지겠느냐. 지나가는 말처럼 흘리는 안동댁의 혼잣말에 화영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시연 역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유독 말이 없어졌고 화영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원래도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는 더더욱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영은 그런 남편이 야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시연은 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결코 굳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이 조용하던 집안에 낯선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이시연이 한양 나들이 길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 마음을 빼앗겼다는 소문이었지요. 화영은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풍문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씨 가문의 대문 앞에 실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대문 앞에 선 여인은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자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곱게 쪽진 머리에 자줏빛 저고리, 걸음걸이 하나에도 교태가 묻어났지요. 여인의 이름은 죽향 한양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기생이라 하였습니다. 나리께서 소첩을 이곳까지 데려와 주셨으니 이제 이 집 그늘 아래서 살게 해 주십시오. 죽향이 마당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리며 하는 말에 화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은 이시연이 죽향을 처음 만난 것은 몇 달 전 한양의 소장료 문제로 나들이를 갔을 때였습니다. 낯선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들른 기로에서 죽향은 유독 이시연에게 살갑게 굴었지요.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그의 술잔이 빌 때마다 먼저 채워주고 그가 무심코 흘리는 집안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주는 척했습니다. 이시연은 그런 죽향의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늘과 대를 잊지 못한다는 죄책감 속에서 늘 위축되어 있던 그에게 죽향의 다정함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안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죽향은 이시연의 집안 사정, 특히 대를 잊지 못해 시어머니가 애태운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이미 자신이 파고들 틈을 정확히 가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떨리고 있었지요. 마치 죄 지은 아이가 부모 앞에 선 것처럼 그는 화영과도 어머니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소첩이 나리를 얼마나 애타게 붙잡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 나리께서 먼저 소첩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죽향의 목소리는 나긋했으나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영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시연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잠시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부디 죽향을 이 집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안동댁의 낯빛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며느리도 있는 집안에 첩을 들이겠다는 아들의 말이 곱게 들릴 리 없었지요. 그러나 안동댁의 눈이 죽향의 얼굴에 머문 순간 무언가 미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향은 품에서 곱게 접은 서찰 하나를 꺼내 안동댁에게 건넸습니다. 마님, 이것을 먼저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소첩의 아비 되시는 분이 안동댁 마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찰을 읽어 내려가던 안동댁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 무슨 글자가 적혀 있었는지 화영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만은 똑똑히 보였지요. 이 아이를 별채에 머물게 하거라. 안동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영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시어머니의 태도가 그토록 순식간에 바뀌었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마치 멀쩡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정작 그 구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씨 가문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향은 별채에 머물면서도 안채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안동댁은 그런 죽향을 나무라기는커녕 도리어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에게는 여전히 예의를 갖추었으나 그 예의 속에는 전에 없던 서늘함이 배어 있었지요. 이시연은 더욱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화영과 마주 앉는 시간은 줄어들고 그 대신 죽향의 처소를 드나드는 발걸음이 잦아졌습니다. 화영이 넌지시 물으면 그는 늘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부인이 참아주시오. 네, 곧 정리하겠소. 그러나 그 곧이라는 말은 계절이 2번 바뀌도록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남편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를 붙잡으려 애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례만이 화영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화영을 따르던 몸종으로 친정이 몰락한 뒤에도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은 이였지요. 아씨, 아무래도 죽향이라는 저 여인 예사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별채 아래 것들 사이에서도 수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점례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문이더냐? 화영이 물었습니다. 죽향의 친정아비가 사실은 예전에 높은 벼슬을 지낸 분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큰 사건에 연루되어 삭탈관직 당했다고들 합니다. 화영의 가슴이 이유 모를 불안으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삭탈관직, 그 말이 화영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화영은 그것이 자신의 친정과 이토록 질긴 악연으로 얽혀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죽향은 별채에 머물면서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채 아랫사람들에게 은근히 값진 놀이개나 옷감을 나누어 주며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저 내 마음이니 받아두거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죽향의 손끝에서 나온 작은 선물 하나하나가 사실은 촘촘히 짜인 그물의 매듭과도 같았습니다. 친모도 마당쇠도 하나둘 죽향에게 곁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에게는 여전히 깍듯했으나
은밀한 소문이나 눈치 하나만큼은 이제 죽향의 귀로 먼저 흘러들어가는 형국이었지요. 화영의 처소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까지도 어느새 별채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안동댁 역시 그 무렵부터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이면 홀로 방에 앉아 오래된 함을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도로 깊숙이 감추어 두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 함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동댁의 얼굴에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하나 드리워져 있었지요. 마님, 요즘 잠을 통 못 이루시는 듯한데 어디 편찮으신데라도 늙은 친모가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아니다. 그저 예실이 떠올라서 그러는 것뿐이다. 안동댁은 그렇게만 답하고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예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화영으로서는 짐작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눈빛 속에서 이따금씩 스치는 그 불안한 기색만은 화영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점내는 별채 쪽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를 우연히 엿듣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점내는 별채에 물을 나르다 말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지요. 죽향과 안동댁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곧 한양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박대감께서 마님을 뵙자 하셨으니 그때 그 일을 매듭 지으면 되겠지요. 죽향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대감. 그 이름이 점내의 귓가에 박히듯 남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러나 좀처럼 기억이 닿지 않는 이름이었지요. 점내는 물동이를 살며시 내려놓고 숨을 죽인 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서찰만 있으면 다시는 아무도 우리 가문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8해 전 그 일도 이제와 문제 삼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향이 낮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8해 전. 그 말에 점내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화영의 친정이 무너진 것이 바로 8해 전이 아니었던가요? 점내는 더 들을 것도 없이 몸을 돌려 화영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아씨, 아씨. 지금 제가 별채에서 들은 것이 있사온데 점내는 숨을 몰아쉬며 들은 것을 낱낱이 전했습니다. 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박대감이라는 이름, 8해 전이라는 세월. 그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도록 품속 깊이 간직해 온 작은 종이 쪽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옥에 갇히기 전 마지막으로 화영에게 건넨 유품이었지요. 그 순간 화영의 머릿속에는 8해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관졸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끌고 가던 그 새벽 마당에 흩어져 있던 서책들, 어머니의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 그리고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어린 화영을 향해 애써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화영아, 걱정 말거라. 아비는 죄가 없으니 하늘이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그 말이 옥에서 보내온 마지막 서찰에 함께 남겨졌던 세 글자와 더불어 화영의 가슴에 평생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몸부림쳤을 뿐, 그 뒤에 이런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릿한 세 글자가 비로소 하나의 이름으로 완성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흐릿하게 지워져 가는 글씨로 딱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문. 완성되지 못한 이름의 조각이었습니다. 화영은 그동안 그 세 글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으로만 품고 살아왔습니다. 설마 박대감이라는 자가 아버님을 무고한 그 사람일 줄이야. 화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점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화영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유독 크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마치 화영의 마음속에서 일렁이는 분노와 두려움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화영은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향이 첩으로 들어온 것도, 안동댁이 그토록 순식간에 태도를 바꾼 것도, 이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지고 있었습니다. 죽향은 처음부터 우연히 이 집에 흘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이 집 대문을 넘은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나는 저들에게 무엇으로 보이는 것일까? 화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게 떠올랐습니다. 8해 전 그 사건의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 언제든 진실을 다시 들출 수 있는 저들에게는 뽑아내야 할 가시와 같은 존재. 날이 밝을 무렵 화영은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점례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화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저들의 계략을 미리 알아채는 것이고, 둘째는 8해 전 그 사건의 증거를 찾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위험해질 것이야. 점례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소인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돕겠습니다. 다만 저들의 눈을 피하려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야 한다.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화영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웃고 슬퍼도 슬픈 티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이니까. 점례는 그런 화영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씨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견디고 있는지 곁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아 온 이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점례는 애써 씩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아씨. 소인은 늘 아씨 곁에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두 사람의 결의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 별채에서는 이미 화영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튿날부터 화영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8해 전 아버지의 옥사를 담당했던 예자전이라도 수소문해 볼 요량이었지요. 그러나 몰락한 양반가의 며느리가 함부로 대문을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씨, 오늘은 친정 제사가 있어 잠시 나갔다 오려 합니다. 화영이 안동댁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청한 적 없던 외출이었기에 나름의 용기를 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싸늘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아녀자가 함부로 나다닐 때가 아니야. 안동댁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영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화영의 처소 앞에는 은근히 사람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별채의 아랫것 하나가 괜히 마당을 서성이고 화영이 잠시 뒤뜰에 나가기라도 하면 어느새 안동댁의 몸종이 따라붙었지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된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점례가 대신 나서기로 했습니다. 옛 아전의 행방을 수소문하러 나선 지사흘 만에 점례는 지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씨, 그 아전 어른은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하옵니다. 다만 점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어른의 아들이 지금 관아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다 하니 한번 연이 닿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실말이었지만 화영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며칠 뒤 점례는 더욱 무거운 얼굴로 화영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그 서기 어른을 만나려고 하나 근처를 서성이는데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치 않으나 별채 아래 것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화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들이 벌써 눈치를 챈 것일까요? 화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촛불 아래서 홀로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흐릿하게 지워진 세 글자, 박대문. 그 글자를 손끝으로 몇 번이고 쓸어보았지요. 아버님, 소녀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화영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한편 이시연은 그 무렵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죽향은 밤마다 그의 처소를 찾아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날이 어찌 소천만을 이 서러운 처지에 두려하십니까? 정실부인 자리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저 나리 곁에만 있게 해 주십시오. 이시연은 그런 죽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화영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죽향의 눈물 앞에서는 늘 그 마음이 흐려지고 말았지요. 마치 얕은 여울물에 발을 담근 사람처럼 그는 어느 쪽으로도 온전히 발을 딛지 못한 채 이리저리 휩쓸리고만 있었습니다. 날이 안방마님께서 요즘 수상쩍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죽향이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혹여 예전 그 일을 캐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옵니다. 이시연의 낯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설마 화영이 그 일을 나리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밝혀지면 이 집안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은 분명했습니다. 이시연은 무언가 항변하려 했습니다. 허나 화영에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니요. 그저 몰락한 집안의 딸일 뿐인 사람을 죽향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날이 지금 소첩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첩이 나리 곁에 있는 것도 나리께서 소첩의 아비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인연입니다. 나리께서 안방마님의 편에 서시겠다면 그때는 소첩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이시연이 화영을 감싸고 나선다면 죽향 역시 무슨 짓을 벌일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이시연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첩의 말씀을 들어주시겠지요. 날이 죽향이 다시 나긋한 목소리로 돌아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처소로 돌아온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용기가 자신에게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이 이미 얼마나 깊은 수렁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저녁, 화영은 우연히 부엌을 지나다
심상치 않은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안동댁과 늙은 친모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 정녕 그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친모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야. 안동댁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죽향의 말이 옳다. 화근은 미리 뽑아내야 하는 법이니라. 화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화근이라니. 설마 그 화근이라는 것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화영의 심장은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안동댁은 홀로 방에 앉아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낡은 함을 열어 그 안에 든 종이 한 장을 꺼내 볼 때마다 그녀의 손끝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 종이는 20해도 더 된 예실의 흔적이었습니다. 안동댁이 이 집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편의 형님 되는 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에게는 슬아의 자식이 없었고 남겨진 적잖은 재산을 두고 먼 친척들 사이에 다툼이 일었지요. 당시 안동댁의 남편은 몸이 약해 집안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살림은 온전히 안동댁의 몫이었습니다. 어린 시언을 등에 업은 채 안동댁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벅찬 처지였지요. 그런 그녀에게 형님의 유산이 조금이라도 이 집으로 넘어온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것이 다름 아닌 지금의 박대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이 지역 아전으로 문서를 다루는 재주가 남달랐던 자였지요. 부인 소인이 문서 하나만 손봐드리면 이 재산의 절반은 어렵지 않게 이 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은밀한 제안에 안동댁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조된 상속 문서 한 장으로 이씨 가문은 형님의 재산 절반을 손에 넣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힘없는 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지요. 안동댁은 그 돈으로 살림을 일으키고 시언을 반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 일은 점점 기억 저편으로 묻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지워지는 것이겠습니까? 밤마다 안동댁의 꿈속에는 그때 억울함을 호소하던 친척들의 얼굴이 아른거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 죄책감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는 늘 그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옛 은인이었던 박대감의 딸이 찾아와 그 옛 문서를 손에 쥐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소첩의 아비께서 이 문서를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마님과 이 집안이 어찌 될지는 마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요. 죽향의 첫 방문 날 그녀가 넌지시 흘린 그 한마디가 안동댁의 발목을 완전히 올가매고 만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안동댁은 몇 번이고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 옛 죄가 드러나지 않기만을 바라며 죽향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안동댁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영이 이 집에 처음 왔던 날, 다소곳이 인사를 올리던 그 모습, 살뜰히 시어머니를 챙기던 그 손길이 문득문득 떠올랐지요. 그럴 때마다 안동댁은 괴로움의 몸서리를 쳤습니다. 죄 없는 며느리를 해치는 일에 자신이
이토록 깊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양심을 이기는 순간들이 그녀의 삶에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결국 안동댁으로 하여금 며느리를 향한 흉계의 끝까지 눈감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화영은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웃는 낯으로 아침 문안을 올리면서도 속으로는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몰라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영은 오히려 그 두려움을 딛고 서서 살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점례야, 관아석이 어른과는 연이 닿았느냐? 화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아씨. 다행히 그 어른이 아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옛 문서를 몰래 보여주겠다 하였습니다. 다만 워낙 조심스러운 일이라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다녀와야 할 듯합니다. 점례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며칠 뒤 점례는 나무를 캐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다가 해 질 무렵에야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품속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숨겨져 있었지요. 아씨, 이것 좀 보십시오. 점례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옛 아전이 남긴 기록의 일부였습니다. 거기에는 8해 전 화영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았던 결정적 증거라는 서찰이 실은 필체가 뒤바뀐 위조 문서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아전 어른께서도 이상하다 여기셨답니다. 그러나 곧바로 관직에서 물러나셨고 그 뒤로는 누구도 이 일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하옵니다. 점례가 덧붙였습니다. 화영은 종이를 붙든 손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죽음이 온전히 조작된 누명 때문이었다니.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화영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서를 쓴 자가 누구인지 그 서기 어른께서는 짐작하시더냐? 화영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으나 당시 그 사건을 지휘했던 감사가 바로 박대감이었다고 하옵니다. 점례의 대답에 화영은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손에 넣었다 한들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화영은 오히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들이 이 사실을 눈치챈다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전 엿들은 안동댁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근은 미리 뽑아내야 하는 법. 화영은 만일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화영의 먼 친척 중에 약초를 다루는 노인이 고을 어귀에 살고 있었지요. 화영은 몸이 편치 않다는 핑계로 점례를 시켜 그 노인을 몰래 찾아가게 했습니다. 어르신, 혹여 독초에 중독되었을 때 급히 쓸 수 있는 해독초가 있는지요? 점례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노인은 의아한 눈으로 점례를 바라보았으나 이내 말없이 마른 풀뿌리 몇 가닥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짓지어 먹으면 웬만한 독은 한동안 버틸 수 있을 걸세. 허나 그 이상은 나도 장담 못하네. 점례는 그 풀뿌리를 품속 깊이 숨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영은 그것을 받아들고 자신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필요하게 될지 화영으로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예감이라는 것이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화영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죽향은 새로운 수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을 직접 해치기보다는 먼저 그녀의 평판을 흔들어 놓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마님,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옵니다.
어느 날 저녁 죽향이 짐짓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안동댁에게 아뢰었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시집온 뒤로 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고들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합니다. 안동댁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소첩도 믿고 싶지 않사오나 아무래도 안방마님께서 시집을 때 무언가 부정한 것을 함께 들여온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하옵니다. 죽향의 목소리는 안타까운 척했으나 그 안에는 은밀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마을 우물가에서는 정말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소문의 근원은 다름 아닌 죽향이 심어 놓은 것이었지요. 별채 아랫것 하나가 슬쩍 흘린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며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화영이 우물가를 지나던 어느 날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화영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글쎄, 그 댁 며느리가 시집을 때 몰래 부적 같은 걸 지니고 왔다지 뭐야. 그러게 말이야. 그 뒤로 그 집안에 좋을 일이 없다잖아. 화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으나 애써 태연한 첫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이시연이 조심스레 화영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부인, 마을에 도는 소문을 들었소. 대체 누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짐작하는 바는 있습니다. 화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를 흔들어 놓으려는 자의 수작이겠지요. 이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화영은 그런 남편에게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던 익숙한 무력함이었으니까요. 안동댁도 이 소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그 소문을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요. 며느리를 감싸주기보다는 그 소문이 쓸모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점례만이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아씨, 이런 터무니없는 말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점례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화영이 점례를 만류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수작에 일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야. 지금은 참고 견디며 진짜 증거를 모으는 데에만 힘을 쏟아야 한다. 점례는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영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씨가 이토록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소문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살이 붙어갔지요. 화영은 그 소문 속에서 죽향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 사람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었다가는 더 큰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화영의 마음 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어야만 한다. 화영은 그렇게 결심하며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위험한 계획 하나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한양에 있는 먼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는 서찰을 보내는 것이었지요. 그 무렵 화영은 안동댁의 눈빛에서 스치는 그 알 수 없는 불안을 여러 차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는 그 흔들림이 어쩌면 작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느 저녁 화영은 큰 마음을 먹고 안동댁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밤이 깊었는데
잠시 말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안동댁은 순간 흠칫 놀랐으나 이내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화영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편치 않아 보이셔서 며느리 된 도리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여 소녀가 도울 일이 있다면 안동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무언가를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저 늙으면 이런저런 근심이 많아지는 법이야. 어머님, 무슨 근심이신지는 몰라도 사람이 짊어진 짐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화영이 다시 한번 조심스레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안동댁의 눈에 언뜻 눈물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리며 매몰차게 말을 잘랐습니다. 되었다. 밤이 늦었으니 그만 물러가거라. 화영은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서며 돌아본 안동댁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화영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어머님도 무언가에 짓눌려 계신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화영은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화영은 안동댁을 짓누르는 그 짐이 바로 자신의 목숨과 직결된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밤 안동댁은 홀로 남아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찔러왔던 것이지요. 내가 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 하는가. 안동댁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죽향이 다시 넌지시 그 옛 문서 이야기를 꺼내자 안동댁의 흔들리던 마음은 다시금 두려움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양심이란 것이 두려움 앞에서는 이토록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는 화영의 외가 쪽으로 먼 친척벌 되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 참판댁 시절 왕래가 잦았던 집안이었지요. 비록 왕래가 끊긴 지 오래였으나 화영은 그 집안이라면 자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서찰을 어떻게 무사히 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죽향의 눈을 피할 수 없었으니까요. 점내야, 내가 장에 나무를 팔러 가는 척하고 그 길에 인편을 하나 구해다오.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 화영이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점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장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화영은 그날 하루 종일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행여 점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점내가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마침 한양으로 향하는 보부상을 만나 서찰을 무사히 맡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이구나. 참으로 고생 많았다. 화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도 잠시였습니다. 이튿날 화영은 마당을 지나다 우연히 별채 아래 것과 죽향이 나누는 대화를 스치듯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점례가 장에서 웬 낯선 사내와 한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래 것의 말에 죽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낯선 사내라. 그 자가 무엇을 하는 자이더냐. 보부상 차림이었는데 보찜에 한양 쪽 물건이 많았다 하옵니다. 죽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 참 흥미롭구나. 앞으로 점내의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보아라. 화영은 그 자리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점내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화영은 서둘러 점내를 불러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씨, 어찌하지요? 혹여 그 서찰이 중간에 가로채이기라도 한다면 점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다. 이제 와 되돌릴 수는 없어. 화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저들이 눈치챘다면 분명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야. 그날 이후 며칠간 화영과 점내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죽향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으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짙은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요. 다행히 보름이 지나도록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찰이 무사히 한양에 닿았는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가로채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적어도 당장의 위기는 넘긴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동은 죽향에게 오히려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고 말았습니다. 화영이 결코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는 확신이었지요. 그리고 그 확신은 죽향으로 하여금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조바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계집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젠가 정말로 모든 것이 밝혀지고 말 것이다. 죽향은 그날 밤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문이나 감시 따위의 소극적인 수단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지요. 좀 더 확실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서찰을 보낸 지 며칠 뒤 점례는 또 한 번 화영의 부탁으로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아 서기를 다시 만나 위조 문서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물증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날따라 점례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별다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관아 근처로 향했습니다. 서기를 만나 몇 마디를 주고받은 뒤 점례는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막 벗어나려는 순간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별채에서 죽향의 심부름을 자주 하던 하인이었습니다. 점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하인 역시 점례를 알아본 듯 순간 눈빛이 스쳤습니다. 점례는 애써 태연한 척 방향을 돌려 다른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등 뒤로 따라붙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큰일이다. 저자에게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점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통을 가로질러 사람이 많은 쪽으로 몸을 숨기듯 파고들었습니다. 다행히 마침 지나가던 나물 장수 안악의 수레 뒤로 몸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점례는 숨을 죽인 채 그 하인이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점례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한참 뒤 하인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점례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겨를도 없이 점례는 곧바로 다른 길로 에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점례는 화영에게 그날의 일을 낱낱이 전했습니다. 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너를 감시하기 시작했구나. 더는 밖에 나아갈 수 없겠다. 아씨,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점례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화영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 안동댁이 갑작스레 시아버지의 제사를 크게 치르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지요. 제사 당일 우려했던 일은 결국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어는 안동댁의 재촉에 못 이겨 죽향이 준비해 둔 탕약을 화영에게 내밀었고, 화영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미 짐작한 채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죽향은 화영의 낯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님 접대를 하는 척하며 곁눈질로 안채 쪽을 살피는 그녀의 손끝은 찻잔을 나르는 신용을 하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반 시즌이 지나도 화영의 얼굴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과 몇 마디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옅게 웃기까지 했지요. 왜 아무렇지 않은 것이지. 죽향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마당을 오가며 슬쩍 별채 아랫것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 아랫것은 잠시 후 죽향의 곁으로 다가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직 아무 낌새도 없사옵니다. 죽향의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이번에는 안동댁이 참지 못하고 죽향의 소매자락을 슬며시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구해온 것이 정녕 확실한 것이더냐. 혹여 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 낮게 갈라진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쓰러뜨리고도 남을 양이었는데 죽향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 구석에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으나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확신이 아니라 점점 짙어지는 불안이었습니다. 화영은 그런 두 사람의 동태를 곁눈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손님상을 살피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저들의 낭패한 기색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새겨두고 있었지요. 마치 사냥꾼 앞에서 상처 하나 없이 유유히 걸어가는 사슴처럼 화영의 태연함은 오히려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이웃 어른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화영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새아기, 안색이 참 좋구먼. 오늘 몸보신 약을 들었다더니 효험이 바로 나타나는 모양일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박한 칭찬에 화영은 그저 옅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를 지켜보던 안동댁의 낯빛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죽향은 마지막 손님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며 더는 감추지 못할 낭패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영은 그런 그들의 낯빛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지요. 저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이제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되어 화영의 손안에 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화영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공지에 몰린 쥐가 오히려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는 것을. 그날 밤 죽향의 방에서는 또 다른 계략이 이미 숨가쁘게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차를 둘러싼 소동이 지나가고 밤이 이슥해서야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안동댁도 죽향도
넋이 나간 얼굴로 각자의 처소에 틀어박혔지요. 온 집안에 무겁고 서늘한 정적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화영은 등잔불 하나를 밝힌 채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그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자 뒤늦게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지요.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만이 알 법한 뼛속 깊이 스며드는 한기였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시연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부인 이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화영은 아무 말 없이 그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참아왔던 무언가가 이제야 터져나올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 탕약에 무엇이 들었는지. 이시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무릎을 꿇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부인. 나는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을 거스를 용기도 죽향의 협박을 뿌리칠 배짱도 없었소. 나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였을 뿐이오. 이시연의 고백은 흐느낌 속에서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화영의 마음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남편의 나약함이 원망스러웠으나 그 나약함 뒤에 숨은 진심 어린 참회 또한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이토록 여러 갈래로 찢어질 수 있는 것인지요. 서방님, 저는 8해 전 친정이 무너지던 그날부터 이미 세상에 매정함을 뼈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 오늘 서방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드는 순간이 가장 서러웠습니다. 화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까? 그저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는 것이 그리 큰 죄였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소. 이시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부인은 죄가 없소. 죄인은 나요. 어머니의 뜻에 눈멀고 죽향의 눈물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한 이 못난 나요. 화영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이제라도 제 편에 서 주십시오. 저는 아버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죽향의 아비, 박대감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시연의 낯빛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을 어찌. 서방님께서 진정 저를 지키실 뜻이 있다면 부디 제가 하는 일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이면 족합니다. 화영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시연은 아내의 그 눈빛 앞에서 오래도록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때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의 강인함이었지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방문 틈 밖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죽향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감히 이시연이 저 계집의 편에 서겠다니. 죽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몸을 돌려 안동댁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죽향이 방문을 열어젖히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안방마님께서 이미 8해 전 그 일을 알아내셨고 날이 맞아 저 여인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더는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안동댁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자는 것이냐. 죽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님, 안방마님의 처소를 뒤져보시지요. 분명 무언가 수상한 물건을 감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누가 누구를 해하려 했는지 세상에 뒤집어 보이기 딱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밤이 채 지나기도 전에 화영을 향한 또 다른 함정이 소리 없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화영의 처소에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화영이었지만 이시연과 나눈 대화 덕분에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안동댁을 앞세운 채 사또가 보낸 관졸 몇이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화영이 놀라 물었으나 대답 대신 관졸들의 손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화영이 숨겨두었던 마른 풀뿌리 몇 가닥이 그들의 손에 들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나리. 이것이 바로 그 며느리가 몰래 지니고 있던 독초입니다. 죽향이 마당 한복판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제사 때 나리께 올린 탕약, 실은 저 며느리가 미리 독을 준비해 두었다가 나리를 해치려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먼저 아내를 걱정하시어 그 약을 대신 권하신 것을 저 며느리는 오히려 태연히 마셔 보이며 죄를 감추려 한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손에 들린 독초와 죽향의 눈물이 너무나 그럴싸한 증거로 비쳤습니다. 화영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은 해독을 위해 구한 것입니다. 저를 죽이려 한 것은 오히려 화영이 항변하려 했으나 그 말은 채 끝맺지 못했습니다. 닥치거라. 안동댁이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며느리를 향한 일말의 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시연, 내 아내가 저지른 짓이다. 너는 어찌 아무 말도 못하느냐? 이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화영과 눈이 마주쳤으나 그는 이내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킨 얼굴로 그는 끝내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정녕 이대로 저를 외면하실 것입니까? 화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뼈아픈 일인 줄을 화영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관졸들의 손이 화영의 팔을 거칠게 붙들었습니다. 화영은 저항할 힘도 더는 항변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홀로 던져진 나무십처럼 그녀는 속절없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관아의 옥사는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에 주저앉은 화영의 귓가에 사또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독살하려 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사또의 그 말투에는 이상하리만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결말을 읊는 듯한 목소리였지요. 화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또 역시 저들의 소나귀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라는 것을. 옥사의 좁은 창살 틈으로
쓰러져 가는 저녁 햇살이 가늘게 비쳐들었습니다. 화영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지난 나날을 떠올렸습니다. 친정의 몰락, 시집 온 뒤의 나날, 그리고 오늘의 배신까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모질게 굽이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참으로 기구한 팔자였습니다. 옥사 한쪽 구석에는 늙은 노파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좀 도둑질로 잡혀온 노파였는데 며칠째 화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세댁, 억울한 일을 당한 개로구먼. 그 눈빛만 봐도 알겠네. 화영은 씁쓸히 웃었습니다. 할머님도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만 노파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나는 배가 고파 남의 것에 손을 댔으니 죄가 맞지만 세댁 같은 사람까지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걸 보면 세상 이치라는 게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그 말이 화영의 마음을 묘하게 어루만졌습니다. 낯선 이의 짧은 위로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 한 구석을 슬며시 녹여주었지요. 화영은 그 밤 처음으로 눈물 대신 옅은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영의 마음 한 구석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세상에 밝히고야 말겠다는 다짐이었지요. 그 무렵 점례는 주인을 잃은 빈집 마당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점례는 눈물을 닦아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씨를 살려낼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점례는 아무도 모르게 짐을 꾸려 고을을 벗어났습니다. 예전과나 서기가 지나가는 말로 흘렸던 이야기 하나가 점례의 머릿속에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래 이 지역 어딘가에 암행어사가 은밀히 순찰을 돌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러나 점례가 향한 그 길 끝에서 과연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화영이 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시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아로 달려가 옥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아내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잠시면 돼요. 이시연이 애원했습니다. 옥사장은 매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죄인을 함부로 만나게 할 수는 없소. 더구나 죄인의 남편이라니 더더욱 안 될 말이오. 이시연은 그날 이후에도 매일같이 관아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지요. 그러나 사흘, 나흘 이시연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자 옥사장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정 그러시다면 아주 잠시만입니다. 누가 보면 곤란하니 어서 다녀오십시오. 결국 옥사장은 슬쩍 눈 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옥사 안, 이시연은 창살 너머로 화영의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초췌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부인 이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방님, 여기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화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도 묻어 있었지요. 부인을 이대로 둘 수는 없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시연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화영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차가운 옥사의 공기 속에서 그 손끝만은 따뜻했습니다. 서방님, 제 걱정보다 점례를 찾아주십시오.
점례가 무사히 도움을 청하러 갔는지,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점례라면 벌써 며칠째 보이지 않소. 나도 걱정하고 있었소. 이시연이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점례가 무언가 방도를 찾아 나선 것일 테지요. 화영의 눈빛에 옅은 희망이 스쳤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어머님과 죽향을 자극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지내주십시오. 저들이 방심하는 틈을 노려야 합니다. 이시연은 아내의 침착함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화영의 강단이 그에게는 놀라움이자 동시에 부끄러움이었지요. 부인, 내 반드시 그대를 여기서 꺼내겠소. 이번만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소. 이시연이 굳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화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씀, 이번만큼은 믿어보겠습니다. 짧은 만남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옥사장의 재촉에 이시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요. 그러나 옥사를 나서는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는 어머니의 그늘 뒤에 숨지 않겠다는 뒤늦은 각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시연은 은밀히 화영을 도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들처럼 행동했으나 속으로는 이미 다른 길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예자전의 아들, 즉 관아 서기를 몰래 찾아가 넌지시 사정을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볼 방도가 없겠는가? 무엇이든 좋으니. 서기는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날이 실은 얼마 전 이 지역의 암행어사가 순찰을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께 이 사정이 닿는다면 이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를 발견한 것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점례는 밤새 산길을 걸었습니다. 초승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이었지요. 발바닥은 집신 사이로 물집이 잡혀 욱신거렸고 옷자락은 이슬에 젖어 무겁게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그러나 점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옥에 갇힌 아씨의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아씨, 조금만 견뎌주십시오. 소인이 반드시 살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점례는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지친 다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좇는 나방처럼 그녀는 오직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의 의지의 밤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점례가 향한 곳은 옆 고을 주막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기 어른이 지나가는 말로 흘렸던 이야기 속에 바로 그 암행어사가 은밀히 묵고 있다는 곳이었지요.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그 주막에 다다른 점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문 앞에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 결국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날이 부디 억울한 사연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소인의 아씨가 지금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계십니다. 점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평복 차림의 젊은 사내가 점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사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점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8해 전 화영의 친정이 몰락한 일, 박대감이라는 이름, 위조된 문서, 그리고 이번 독차 사건과 무고까지
사내의 얼굴빛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박대감이라 사내는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실은 내 이번 순찰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자와 관련된 일이었다. 몇 해 전부터 여러 고을에서 비슷한 방식의 옥사가 있었다는 상소가 끊이지 않았지. 필체를 조작해 죄 없는 이를 역모로 엮는 수법이 말이다. 점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영의 아버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박대감이라는 자는 오랜 세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집안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세를 불려온 것이었지요. 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아야겠다. 앞장서거라.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편 관아의 옥사에서는 화영이 다가오는 조사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서둘러 죄를 확정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관아 마당에 뜻밖의 소란이 일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평복을 벗고 마패를 손에 든 사내가 성큼성큼 동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 고을 사또는 듣거라. 그대가 다스리는 옥사 중 며느리가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건이 있다 들었다. 그 전말을 낱낱이 아뢰거라. 사또는 진땀을 흘리며 우물쭈물 사건을 고했으나 암행어사의 눈빛은 이미 그 말의 허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독초라 함은 죽이려는 자가 지니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찌 죽이려던 자가 아니라 죽을 뻔한 자가 지녔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사또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곧바로 옥에 갇힌 화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끌려 나온 화영은 낯선 사내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8해 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부터 위조된 문서, 박대감과 죽향의 관계, 그리고 이번 독차 사건까지 소인에게 증좌가 있습니다. 화영이 품속 깊이 간직해온 유품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자입니다. 박대문. 완성되지 못한 이름이지만 이것이 소인에게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 이미 여러 고을에서 박대감과 관련된 조작 문서를 수집해 두었으니 이제 마지막 조각이 맞춰진 셈이구나. 화영이 옥에서 풀려나던 날 관아 문 앞에는 이시연이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영이 나서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부인, 고생 많았소.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소. 이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영은 오랜만에 마주하는 햇살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방님께서 끝까지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화영이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난 8해와 최근의 모진 나날을 모두 견뎌낸 자의 담담한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시연은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부인을 홀로 두지 않겠소. 그 다짐은 이전에 흔들리던 말들과는 분명히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관졸들이 이씨 가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안동댁의 방 깊숙한 곳에서는 죽향이 협박의 증거로 삼았던 그 옛 문서와 죽향과 박대감이 주고받은 서찰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죽향은 끌려나가며 발악했으나 이미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뒤였습니다. 놓아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향이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없다면 이 서찰들은 대체 무엇이냐? 그는 안동댁의 방에서 찾아낸 서찰 뭉치를 죽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죽향은 순간 말문이 막혔으나 이내 표정을 바꾸어 애처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리, 그것은 소첩이 강요에 못 이겨. 모두 제 아비가 시킨 일입니다. 소첩은 그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 죄를 지을 마음은 없었사옵니다. 강요에 못 이겼다는 말이 사람을 독살하려 한 것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다더냐.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게다가 화영을 무고하여 옥에 가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스스로 꾸며낸 계략이 아니었더냐. 죽향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조차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헛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하게 치장했던 겉옷이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듯 그녀를 감싸고 있던 거짓에 옷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지요. 내 아비가 조작한 문서로 수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집안이 몰락했다. 그 죄만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거늘 이번에는 사람을 독살하려 하고 죄 없는 이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였다. 그 죄를 어찌 다 헤아리겠느냐. 암행어사의 목소리는 준엄했습니다. 박대감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압송되어 왔습니다. 오랏줄에 묶인 채 관아 마당에 무릎 꿇려진 그의 모습은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위세와는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박대감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무슨 증좌로 이 늙은이를 이리 욕보이는 것이오. 나는 그저 딸아이가 좋은 혼처를 얻기를 바랐을 뿐이오. 그러나 암행어사가 그동안 여러 고을에서 수집해 온 증좌들을 하나씩 꺼내놓자 박대감의 얼굴빛도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조된 필체와 진짜 필체를 나란히 비교한 문서,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유족이 올린 상소문, 그리고 죽향과 주고받은 서찰까지 도무지 발뺌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래도 죄가 없다 하겠느냐. 그대가 조작한 문서로 목숨을 잃은 이가 화영의 아비만이 아니었다. 최소한 세 집안이 그대의 손에 몰락하였음이 이미 밝혀졌다. 암행어사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대감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한때 위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초라하게 늙은 죄인 하나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지켜보던 이들 사이에서는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서늘한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세월 여러 고을을 떠돌며 죄 없는 이들을 무고해 재산을 가로챈 죄, 이번 독살 미수를 사주한 죄까지 낱낱이 밝혀지며 그는 결국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죽향 또한 죄를 면치 못하고 관비로 끌려갔습니다. 사또는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죄로 파직되었습니다. 안동댁은 모든 사실이 드러난 뒤 화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옛 죄를 감추려다 죄 없는 너를 2번 죽일 뻔했구나. 이 늙은이를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감히 꺼내지 못하겠다. 화영은 한참을 말없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지요. 어머님께서도 오랜 세월 죄책감에 짓눌려 사셨겠지요. 저는 어머님을 온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더 이상 원망으로 제 마음을 채우지는 않으려 합니다. 안동댁의 죄 또한 가볍지 않아 관아의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화영이 정상을 참작해 달라 청한 덕에 무거운 형벌만은 면할 수 있었지요. 이시연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는 어머니의 그늘에 숨지도 눈물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화영의 곁을 지키며 지난날의 죄를 갚기 위해 평생을 다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것은 화영의 아버지에 대한 신원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장계가 조정에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8해 전에 그 영모 사건이 완전히 조작된 무고였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영의 아버지는 사후에 남아 관직과 명예를 회복했고 몰수되었던 친정의 땅도 화영에게 돌아왔습니다. 관아 앞 게시판에는 그 소식을 알리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방을 읽으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 참판 어른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셨던 게로군. 그 댁따님이 바로 이씨 가문의 며느리라지. 8해 동안 죄인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속에 살아온 화영에게 그 방문 하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화영은 아버지의 위패 앞에 엎드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이번에도 스스로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 눈물 속에는 지난 8해의 모든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화영이 세운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점례가 앉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참외를 썰고 있었지요. 아씨, 아니 이제는 마님이라 불러야지요. 점례가 웃으며 놀렸습니다. 저 아이들 글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화영도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화영은 점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견뎌온 세월이 그 맞잡은 손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는 이시연이 아이들과 함께 서투른 솜씨로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늘 속에 웅크려 있던 사내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내와 아이들 곁을 든든히 지키는 한 사람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화영과 이시연 부부는 여주 고을에서 다시금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한때 우물가에서 화영을 두고 근거 없는 소문을 수군거렸던 마을 안악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몹쓸 말을 했었지. 그러게 말이야. 저리 심지 굳은 분인 줄도 모르고. 시간이 흐르며 화영은 오히려 온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안방마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교묘한 계략도 아무리 오래 감춘 죄도 결국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법이라고요. 그리고 진실이란 아무리 짓밟혀도 끝내 제 빛을 찾아 돌아오는 법이라고 말이지요. 악한 자의 잔은 아무리 채워도 결국 독이 되어 제 목을 적시고 억울한 자의 잔은 아무리 비워져도 끝내 진실로 다시 채워지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